이수정은 남편 강민호가 새 차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다. 결혼 5년 차 항상 자신을 뒤로 미루던 남편이 드디어 가정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출퇴근길이 긴 그녀를 배려한 선택이라 생각하며 수정은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었다. 민호가 보여준 딜러 상담 내역과 차량 사진을 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났다. 민호는 주말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다. 새 차는 동생 강준호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준호가 지방 출장이 잦아 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수정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덧붙였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차량 할부금 중 상당액은 수정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고 보험료 또한 그녀의 명의였다. 민호는 서류 작업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차피 한 가족이니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그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수정이 항의하자 민호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냐고,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고.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작은 양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시댁 대소사마다 발벗고 나서고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장보기를 도맡았던 날들. 반면 친정 부모님의 환갑은 시댁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불참했던 기억. 민호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미안함은 결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 문제는 그저 마지막 방아쇠일 뿐이었다. 수정의 가슴 한가운데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운함이나 실망 같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것이었다. 민호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의 착한 척하는 미소가 가족을 생각한다는 명분이 이제는 교묘한 회피와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수정은 차량 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했다. 서류함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서류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용자란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 순간 수정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족 안에서 지갑이자 명예 대여자일 뿐 결코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균열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수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정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가족은 언제나 시댁 식구들을 의미했다.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끼리. 그 울타리 안에 수정의 자리는 애초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조력자였다. 명절은 수정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대였다. 추석이 다가오면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나흘 전부터는 시댁에서 합숙하다시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온종일 주방에서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일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시어머니는 간간히 부엌을 들여다보며 간이 싱겁다거나 색이 예쁘지 않다며 지적했다. 민호는 형제들과 화투를 치거나 소파에 누워 TV를 봤다.
명절이 끝나면 수정은 늘 알아누웠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살이 났지만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민호는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뿐 그녀의 피로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인데 왜 유독 힘들어 하느냐는 투로 말하곤 했다. 수정의 생일은 매년 잊혔다. 정확히는 잊힌 것이 아니라 밀려났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생일 당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으니 차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수정에게 눈빛을 보냈고 수정은 결국 하루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병원 대기실에서 3시간을 앉아 있다가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나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수정에게 민호가 건넨 것은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였다. 초도 없었고 축하 노래도 없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미안함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정은 케이크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날 밤 혼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했다. 반면 친정 부모님과 관련된 일은 늘 뒷전이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수정은 민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날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며 거절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이유였다. 수정은 보일러 수리는 업체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수정은 혼자 친정에 다녀왔다. 부모님은 사위가 바빠서 못 온다는 말에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수정은 그 눈빛 속이 서운함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정은 차츰 무너져 갔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은 분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들은 더 깊고 어두운 것으로 변질되었다. 민호를 보는 시선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혐오가 채워갔다. 그의 착한 남편 행세가, 효자 코스프레가 이제는 역겨울 지경이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는 가족의 범위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은 그저 그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다. 경제적 지원자이자 가사 노동자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어느 날 수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5년 전 결혼식 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무기력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웃음이 아닌 피로가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자신을 갉아먹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면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일 거라는 것을. 수정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응고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예고는 충분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수정은 민호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동생 강준호가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수정은 무심코 그 서류들을 정리하려다 손을 멈췄다. 차량 등록증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있는 바로 그 서류였다. 수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유 자란에는 여전히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사용 자란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할부금 납부 내역서도 함께 있었다. 그녀의 카드로 매달 빠져나가는 58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했다. 준호의 서명이 담긴 보험 가입 동의서도 보였지만 계약자 명의는 역시 수정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 가족에게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감내할 것이라 여겨지는 들러리. 수정은 서류를 손에 든 채 거실로 걸어 나갔다. 준호가 무심하게 그녀를 쳐다봤고 부엌에서는 민호와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수정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이게 무엇인지, 왜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명의 변경은 복잡하고 준호가 아직 신용 등급이 낮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수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명절마다 주방에 갇혀 지새운 시간들, 잊혀진 생일들, 친정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어야 했던 날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의 태도. 민호는 처음에는 수정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자 그 역시 방어적으로 변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수정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말다툼은 순식간에 고함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며느리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냐고 나무랐고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수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토해냈다. 돈 이야기, 시간 이야기, 감정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모든 희생에 대한 이야기. 민호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수정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남아있던 끈, 미련 혹은 기대 같은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격렬한 언쟁 끝에 수정은 집을 나섰다. 민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민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정은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격한 감정은 계속되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다시 말을 쏟아냈고 수정도 지지 않고 맞받았다. 거실에서, 주방에서, 침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쳤다. 어느 순간 수정은 손에 잡히는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결혼도 산산조각 났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싸움은 결국 고요 속에 가라앉았다. 민호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쓰러졌고 수정은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들은 부부가 아닌 두 명이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틀어져 있었다. 수정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끝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은 기묘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어제 격렬했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고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 입고 구두끈을 묶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침실을 돌아보지 않았다. 수정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수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 위에는 구겨진 담요가 놓여 있었다. 민호가 이곳에서 잤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담요를 만지작거리다 그냥 두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 구석에 흩어져 있었고 파편 하나가 싱크대 밑까지 굴러가 있었다. 수정은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웠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 끝이 베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피가 한 방울 떨어졌고 그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쓰레기통에 접시 조각들을 버리고 나서 수정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하고 하루 휴가를 냈다. 상사는 목소리가 안 좋다며 푹 쉬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수정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구름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멍하니 응시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타버린 뒤 남은 재처럼 그녀의 내면은 회색빛 험으로 가득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정은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내용, 가족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민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는 내용. 수정은 메시지를 읽고 폰을 뒤집어 놓았다. 답장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고 식탁에 앉아있는 수정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민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말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전날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오가지 않았다. 저녁을 먹은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너무 흥분해서 서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것 같다고. 조금 진정하고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온건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마치 문제를 정리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제안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은 이미 멀리가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봤지만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수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침실 안에서 수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확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결혼이라는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갔고 어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정은 자신의 마음이 놀라울 만큼 평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슬프지도 미련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만이 차갑게 그러나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수정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준비를 해나갔다.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에는 민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다. 그들은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이 상황이 곧 정리될 거라 믿는 듯 했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수정은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결혼 전 사용하던 캐리어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옷을 개어 넣었다. 계절에 맞는 옷들,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몇 권의 책. 결혼 반지는 화장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통장과 카드, 신분증, 인감 도장은 따로 파우치에 챙겼다. 짐을 싸면서 수정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짐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 집에 대한 애착, 민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의무감까지 모든 것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수정은 침실에서 잤다. 그는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다. 수정이 진정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다. 새벽 4시 수정은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마치 몸이 스스로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간편한 청바지와 니트, 그리고 편한 운동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의 자신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 소파에서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잠시 그곳을 바라봤다. 담요에 덮인 그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결혼식 날 함께 웃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을 소진시킨 사람일 뿐이었다. 수정은 현관으로 향했다. 며칠 전 몰래 옮겨둔 캐리어가 신발장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다. 평소 신던 로퍼가 아닌 오래 걸어도 편한 운동화를 골랐다. 이제 그녀는 달려야 했다. 이 굴레에서, 이 관계에서, 이 질식할 것 같은 가족 시스템에서.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순간 수정은 잠시 멈칫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거실, 주방, 복도가 보였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 웃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지쳐 쓰러졌던 날도 있었던 곳.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은
몇이나 되었을까? 수정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복도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이 길을 밝혔다. 수정은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나서자 새벽의 도시가 펼쳐졌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청소차와 새벽 배달 오토바이만이 지나갔다. 수정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의 주소를 운전사에게 알려주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다. 민호가 자고 있는 집, 시댁 식구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지난 5년의 모든 기억이 점점 작아져 갔다. 택시 안에서 수정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감정이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 드디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그리고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정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편리한 명예 대여자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 그저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수정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캐리어를 끌고 고시원 건물 앞에 섰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앞에는 비록 불확실하지만 오롯이 자신의 것인 길이 펼쳐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정은 알았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생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남겨진 자의 후회. 수정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강민호는 원룸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한때 살았던 넓은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동생 준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부탁했을 때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늘 그랬듯이. 하지만 준호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 연락은 끊겼고 빚만 남았다. 2억이 넘는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민호의 몫이 되었다. 회사는 압류된 통장과 끊임없는 독촉 전화로 인해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나서 집안에 애군이 들었다며 정작 보증금 회수에는 나서지 않았다. 지금 민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한 달에 2번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를 받으며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39살의 남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 가끔 민호는 생각했다. 수정이 그날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차명의 할부금 시댁 우선주의. 그때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지쳤을지 보지 않았다. 휴대폰에는 아직도 수정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여러 번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걸 민호는 알고 있었다. 얼마 전 우연히 수정의 소식을 들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혼자 살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민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와 후회가 뒤섞인. 비가 그쳤다. 민호는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위해 외투를 걸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다. 한때 착한 남편 효자라 불렸던 남자의 얼굴은 이제 지치고 늙어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너무 늦게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듬는 것이었다는 것을. 수정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찾아왔다. 문을 열고 나서며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살라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복도의 공기만이 그를 맞이했다.